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알고 계시죠? 귀갓길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이모 씨에게 어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기소에는 빠져 있었던 성범죄 부분이 인정돼 다행입니다만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상당 부분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라 변호사입니다. 예, 부천에 계시다고요? 오늘 부천에 재판이 있어서 좀 먼 곳에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예. 자, 어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제목은 강간살인 미수,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워낙 유명해진 사건이라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작년에 부산 서면에서 이제 새벽 5시경의 시간에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이 그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50m 가량 이 여성을 뒤따라왔던 가해 남성 이모 씨가 피해 여성의 그 뒷머리 부분을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이후 쓰러진 상태에서도 수의 발로 가격을 해서 기절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기절한 여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어둡고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서 약 8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성이 도주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뭐 뇌손상과 이런 피해를 입었고요. 예.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같은 후유증이 있었다고 음, 하고 트라우마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또 해리성 기억 상실도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건 피해를 입은 한 3일 요 네네. 정도는 아예 그냥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또 체중 10kg 정도 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피해를 입었고 어쨌든 이런 사건인데 가해자 이모 씨는 도주 후에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에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이제 그 CCTV 사각지대에서의 8분 네.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좀 논란이 됐었고요. 네. 피해자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성범죄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이 피해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예. 지금 가해자 이모 씨가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피해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는 결국 이 항소심에서 성범죄 부분을 밝혀낸 것이 사실 피해자 덕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CCTV 사각지대에서 8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당시에 상의가 올라가서 복부가 보이는 상태였고 음.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었고 벨트도 풀려가 있어서 채모가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네, 네. 속옷도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음. 그럼에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피해자 바지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을 했는데 속옷 일부와 바지 안쪽 부분만 했는데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성범죄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이 돼서 12년인가요? 판결이 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항소를 하게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피해자가 계속돼서 이제 재판 출석도 하고 검찰 쪽에서 요구도 하고 음. 재수사 요구도 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게 그 당시 그 돌려차기 하는 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네,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도 받게 되면서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재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재감정을 하니까
바지 바깥쪽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나오게 된 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는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됐고요. 음. 35년을 구형을 했고 결국은 어제와 같은 이 강간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이 돼서 어제와 같은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피해자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게 그 자신에 대한 보복도 맞고 또 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피해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뭐 수사 자료도 제대로 좀 볼 수 없었다고 할 만큼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형사사건 하면서 사실 네. 느끼는 것이 범죄의 경중과 내용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에서 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제한이 많다는 것이죠. 네. 이 사건에서 사실 드러난 건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나 피의자 신문조사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피해자한테 제한을 둘 것이면 사실은 수사나 기소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기관은.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강간은 기소도 하지 않았고 DNA 감정도 바지 음. 안쪽만 했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어이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경찰과 검찰이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나서는 것인데 형사 절차상 피해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대응할 수 없고 그 수사 그 증거 같은 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음. 시스템 상으로는. 네네. 피해자는 자기가 쓴 고소장 정도만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찰에서 받은 참고인 조서. 이 음. 사실을 볼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해자인 피고인은 모든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형사소송, 아. 형사 수사 절차의 현실입니다. 아니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이 판결 결과에도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네. 소위 그 인권과도 연결이 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일 중요한 당사자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어쨌든 형사사건의 형식적으로나마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거든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뭐 수사의 밀행성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가 쓴 고소장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거 뭐 외에도 뭐 형사재판에 와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기는 해요. 그게 전부이고 사실 당사자라기보다는 외부인적 지위를 갖고 있고 사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고소 대리를 한 사건의 피해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연락이 와서 사실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데 지금 뭐 경기도에서 울산까지 재판을 이렇게 찾아서 왔대요. 재판 네네. 가족들까지 다 재판을 보고 자기들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재판 시간이 변경됐던 거죠. 아. 변경됐는데 그 부분이 피해자한테는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음.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 길을 오셨다가 이제 재판도 보지 못하고 가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한테는 제한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살인미수로 1심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피해자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피해자가 이제 여러 가지 수사 자료 일부를 이제 얻어낼 수 있었던 과정을 보니까 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 가해자를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인 은닉 도피죄로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공범으로 공동 피고인인 거죠. 그런데 이 공범인 여성이랑 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피해자가.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까 그 수사 기록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공동 피고인인 여성의 도움으로 이제 CCTV나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공개도 되고 재감정도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정말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하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게 사실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네네. 성범죄 같은 경우만 판결로 신상 공개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그 마음이 이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전과가 18범인데다가 보면은 그 범죄 전력도 있고 지금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네. 교도소에서도 피해자 찾아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협박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에 신상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음, 뭐 연쇄 살인이나 살인 범죄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그 전에 신상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 특히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게 드러났어요. 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범죄성 조사를 했을 때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도 하고, 음, 또 심지어 구치소에서 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달달달 외우면서 내가 뭐 탈옥해서 나가서 뭐 죽여버리겠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또 오죽했으면 구치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것을 방송에 알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자기도 전과자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 신상 공개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음,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한테 복수하겠다고 그 의지를 말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를 물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 맞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조차도 할 수 없는가라는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 변호사 쪽에서는 이제 이 특가법상의 그 유죄 판결 확정 전의 신상 공개 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의지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 결국에 한 그 유튜버가 이 범죄자 이름과 얼굴들 모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이름도 알고 이미 그 SNS도 다 공개가 예, 됐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얼굴도 다 이제 조금만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거의 공개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또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유튜버가 했습니다. 개인 유튜버 한 명이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감수까지 하고, 음, 이 피해자나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이 가해자의 이모 씨의 어, 뭐 얼굴과 이름과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성은 있게 되었죠.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개인 유튜버가 공개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법이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좀 보호해야 하고 또 다른 개인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번 네. 기회에 이렇게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는 물론이고 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